최근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극동에서 우리의 전략적 레드라인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군사 활동은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한국을 처음으로 전략적 도전자로 규정했죠. 그동안 러시아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 정도로만 치부했는데 이제는 독자적 강국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일본이나 NATO를 상대로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지만 한국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강경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LNG 프로젝트와 항만 인프라를 주도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 우위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들어 해양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러시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말하는 레드라인은 정확히 어디일까? 단순히 한국 군함이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를 항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군사적 존재감과 경제적 영향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와 협력했던 LNG 운반선을 이제는 독자적으로 건조하고 그 선박이 극동 항로에 투입되자 러시아는 우리가 의존하던 기술마저 한국이 장악했다라는 불안을 느낀 겁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군사기술의 비약적 발전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킬로급 잠수함은 이제 한국의 KSS-3 잠수함에 비하면 9세대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배치된 킬로가 한국 해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택한 건 언어적 위협입니다. 즉, 실제로는 한국을 제압할 힘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감추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레드라인 같은 극단적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러시아가 아직도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의 활용 능력과 경제력,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러시아보다 빠르게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여 극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러시아의 발언이 동시에 인정이라는 겁니다. 모스크바가 한국을 전략적 도전자로 지목했다는 건 곧 한국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공인한 셈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견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며 자체적으로는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은 자체 구축함과 잠수함, 미사일까지 개발해 해양 전략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오히려 격앙된 어조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을 곤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적인 도전자로 언급한다는 건 곧 중국 자신도 위협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자신들조차 한국의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러시아와 연대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이 동북아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난처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러시아의 발언이 있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과 러시아의 대립 속에서 일본은 주변국으로 밀려난다라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의 KDX-3 배치 2나 KSS-3에 비해 열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망에 기대왔는데 이제 미국조차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사실상 패싱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스크바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언급한 건 겉으로는 경고 같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이미 자신들과 같은 무대에 올라섰음을 인정하는 꼴이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동북아의 작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신경 써야 하는 전략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러시아 극동 전략의 핵심이자 태평양 함대의 중심 기지로 모스크바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도시가 한국의 전략적 시야에 뚜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가 가진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중요성이 한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강조한 해양 전략과 북방 에너지 구상 속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더 이상 러시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단순히 항구가 아니라 동북아 해상무역과 군사균형의 요충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곳은 북극항로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사할린과 캄차카로 이어지는 LNG 수송망의 핵심 지점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과 쇄빙선을 장악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의 기능은 곧 한국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시작했죠. 동시에 이곳은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KDX-3 배치 2 구축함과 KSS-3 잠수함이 동해와 오호츠크 해역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실상 한국의 전략적 관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히 군사적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요소도 포함될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곳이 동북아 물류와 에너지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여전히 러시아 영토인데 한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갈등만 키우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사할린과 사카린 LNG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끌어들인 셈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긴장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을 함께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과거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극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 경험도 있고 군사적 억제력도 갖췄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문제에 훨씬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베이징은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의 손에 있는 한 자신들의 동북 진출이 제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주목하는 건 중국에게는 더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을 연결하는 해상망을 장악하면 중국의 동북 삼성은 사실상 내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모스크바와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전략 거점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회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북극항로 전략과 LNG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며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신의 지도 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 극동 해군력의 핵심이라면 그 중심에는 킬로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잠수함을 두고 바다의 흑표범이라 부르며 은밀성과 치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킬로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비해 정숙성이 뛰어나고 중이탄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해 많은 국가들이 눈독을 들여왔죠.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킬로급을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극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러시아는 가장 먼저 킬로급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서방에서도 한때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KSS-3 잠수함과 비교하면 킬로급은 이미 9세대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킬로급의 작전 지속시간은 제한적이고 AIP, 공기부료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구형 모델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최신 리튬 배터리와 AIP 기술을 적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죠. 단순히 잠수 능력에서 이미 러시아가 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킬로급을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상징성과 정치적 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우리는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킬로급이 한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KSS-3는 SLBM까지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극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킬로급은 주로 연안 방어용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킬로급을 자랑해도 한국 해군 앞에서는 실질적 위협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이미 잠수함 탐지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은 최신 예인형 소나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탐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의 구축함이 미 해군보다 더 빨리 잠수함을 탐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킬로급의 정숙성이라는 장점조차 한국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여전히 킬로급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방의 어떤 소나도 킬로급을 완전히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식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러시아 특유의 선전이라고 봅니다. 물론 킬로급이 과거에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개발한 초저주파 감지 기술과 AI 데이터 처리 앞에서 그 은밀성이 무색해졌습니다. 게다가 킬로급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작전에서 고장이 잦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현대적인 설계와 국산 부품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 부딪힌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이나 최신 타이기 1급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일본은 전략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해양 전략을 통해 직접적으로 극동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킬로급을 내세운 건 한국 때문이지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동북아의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0에서 3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형 해군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DX-3 배치 2 이지스 구축함과 KSS-3 잠수함을 필두로 한국 해군은 이미 대양 해군으로 도약했고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진수된 KDX-3 배치 2는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사실상 미니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최신 레이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그리고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KDX-3 배치 2의 레이더 성능만 해도 주목할 만합니다. SPY-1D를 넘어선 차세대 ASA 레이더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태평양 함대 기지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활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KMD와도 연동되어 사실상 독자적 이지스 방어망을 구축한 겁니다. 일본이 아직도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해양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잠수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KSS-3입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사실상 전략 잠수함에 가깝습니다. 리튬 배터리와 AIP 시스템 덕분에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SLBM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해상에서 핵 억제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러시아의 킬로급과는 차원이 다르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런 함정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전 운용 능력까지 빠르게 키워왔다는 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한국 해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미 해군조차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할 정도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느끼는 압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대양 해군이라고 할 수 있나? 제 생각엔 그건 구시대적 관점입니다. 항모 중심의 해군력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은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비대칭 해양 전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KDX-3 배치 2와 KSS-3의 조합은 항모보다 더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건 한국의 항모가 아니라 이 두 무기 체계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 중인 항모 개조 프로젝트에 집착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F-35B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함정 개발과 무기 통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러시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이징은 랴오닝, 산둥 같은 항모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 해군의 정밀 미사일 공격 앞에서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이 오호츠크나 동해에서 활동한다면 중국 항모 전단은 감히 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구도가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한국 해군의 부상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질적 도약입니다. KDX-3 배치 2와 KSS-3의 등장은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며 일본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조차 한국 해군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히 군사적 현상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잠재적 파트너로 불렸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협력이 활발했죠.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한국은 LNG 운반선과 조선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사할린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참여해 러시아 극동에너지 시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협력의 기반 위에서 자라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오히려 러시아의 전략 공간을 위협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NG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우리의 가스를 팔아야 한국이 움직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만든 초대형 LNG 운반선 없이는 러시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가스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러시아가 한국을 파트너에서 의존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가 경쟁과 갈등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 정도로 보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자적 해군력을 갖추면서 극동 해역에서 실질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SS 3잠수함이 사할린과 캄차카 해역을 감시할 수 있고 KDX 3배치2가 블라디보스토크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던 상대가 하루아침에 경계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 복잡해집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도 LNG와 조선 기술에서 한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틈새 기회로 활용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우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 오히려 중국을 더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죠. 일본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때문에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도 극동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도 현실은 이미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경쟁 구도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동북아 에너지판에서 완전히 주변화된 상태고 군사적으로도 한국 해군을 따라잡지 못하니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완전히 적대 관계로 가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협력의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제 생각엔 협력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상위 파트너, 한국이 하위 파트너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기술력과 자본에서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갈등이 불가피하게 증폭되는 겁니다. 결국 갈등의 뿌리는 협력에서 비롯된 불균형입니다. 한국이 성장하면서 러시아가 의존하게 되었고 그 불균형이 정치, 군사 영역까지 확산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독자적 군사 경제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가 두려워하는 지점이자 블라디보스토크를 둘러싼 긴장의 근본 원인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극동에서 갈등의 수위를 높이자 가장 난처해진 쪽은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모스크바와 무제한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자신들의 안보를 압박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한국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은 어느 편에 서더라도 손해를 보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한국과는 경제적 파트너라는 이중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극동에서 한국이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자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존재감을 키우고 LNG 물류와 항만을 장악하자 중국의 동북 삼성은 사실상 내륙화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한국을 견제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서서 한국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고 반도체의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에서 중국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했다간 미국이 일본과 달리 한국은 즉각 보복할 수 있는 기술적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가 대중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중국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편에 서서 러시아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자원과 군사 협력을 의존하고 있죠. 따라서 한국 편을 든다는 건 곧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베이징이 감당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중국은 중립을 가장한 방관자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이미 극동 게임에서 주변화되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과 해양 영향력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도쿄는 모스크바와 손을 잡을 여지도 없고 베이징은 양쪽 모두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틈을 이용해 스스로를 극동 안정의 열쇠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전력을 분산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이미 중국 해군 일부를 압도할 정도로 현대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이 섣불리 극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와 연대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는 곧 한국이 이미 중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해양에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극동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긴장 국면에 들어서자 일본은 누구보다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에 발이 묶여 있었고 동시에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어 왔기 때문에 독자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겨냥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레드라인 침범 세력으로 지목하는 순간 일본은 자신이 완전히 주변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 해군의 존재감이 러시아와의 대치 구도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은 이미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KDX-3 배치 2와 KSS-3를 갖춘 한국 해군 앞에서 일본의 아타고급, 소류급은 더 이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정보망과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인데 문제는 러시아와 직접 부딪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선택지가 있을까요? 러시아와 손잡아 한국을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뒤에 숨어 방관할 것인가? 제 생각엔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북방 영토 문제에서 양보해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방관한다면 한국이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동북아 해양 질서를 주도하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일본은 참여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언론의 논조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한국 해군이 러시아를 긴장시킨 상황에서 일본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라는 자조적 기사를 냈습니다. 과거라면 러시아가 일본을 먼저 견제했겠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큰 변수로 떠올라 일본은 사실상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국 정부가 강조해온 해상강국 일본이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렇지만 혹자는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지금 한국 쪽에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 해군의 확장을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후방기지로는 쓸모가 있지만 전략적 주도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중국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베이징은 일본이 혹시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을 견제할까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자존심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문제에서 러시아가 신경 쓰는 건 오직 한국뿐입니다. 중국은 이를 알기에 일본의 존재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조차 일본을 변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지금 철저히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방관하자니 국제 정치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개입하자니 얻을 게 없는 난처한 입장이죠. 반면 한국은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붙으며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결정을 따라가는 수동적 플레이어로 전락했습니다.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와 물류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는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자원인데 이 자원을 수출하려면 한국 조선사들이 만든 초대형 LNG 운반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스크바가 아무리 군사적 강경 발언을 해도 실상은 LNG 수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항만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할린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죠. 러시아가 극동에서 가장 자랑하는 에너지 자원은 사할린 가스전인데 이 가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운반선과 부유식 LNG 설비, FLNG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조선소가 담당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없으면 러시아의 LNG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도전자로 규정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에너지 의존 구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항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나호카, 사할린 항만은 모두 한국 물류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과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한국의 환적 네트워크는 러시아 극동 물류를 사실상 통제하는 수준입니다. 모스크바가 아무리 블라디보스토크를 전략 거점으로 포장해도 실제 화물 처리와 물류 효율에서는 한국 항만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과연 LNG와 항만 문제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와 협력해 LNG 운반선을 건조하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품질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국제 해운사들이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는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짚어봅시다.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상 수송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상 수송을 한국이 쥐고 있으니 베이징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을 공급하고 항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순간 중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서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게임에서 밀려났습니다. 북방영토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 기업은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러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잃었고 지금은 한국이 그 공백을 채운 상태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도 LNG 허브가 되겠다고 말해도 현실은 이미 한국이 LNG와 항만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못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워싱턴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를 제재하면서도 한국이 LNG 물류를 장악하는 건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을 관리하면 이는 곧 서방의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LNG와 항만을 통해 군사적 힘뿐 아니라 외교적 카드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LNG와 항만은 단순한 경제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을 경계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그 틈에서 불안해하고 일본은 이미 판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활용해 모스크바를 압박할 수 있는 에너지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킬로급 잠수함을 추가 배치하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 비교에서 과연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킬로급은 한때 바다의 흑표범이라 불리며 은밀성과 저소음을 무기로 삼았지만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차세대 기술로 무장한 해저의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전력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결과는 사실상 뻔합니다. 맞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연안 방어형 설계입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짧고 AIP 시스템도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모델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최신 리튬 배터리와 공기부료 추진 체계 덕분에 수주일 이상 잠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SS-3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순항미사일과 SLBM까지 발사할 수 있죠. 즉, 단순한 전술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킬로급이 근해 방어에 머문다면 KSS-3는 대양 작전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킬로급이 정말 한국 해군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제 답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한국은 이미 최신 예인 소나 시스템과 AI 기반 탐지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서도 한국 구축함이 미 해군보다 더 빨리 잠수함을 탐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킬로급의 최대 장점인 정숙성조차 한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잠수함의 무장 능력입니다. KSS-3는 현무 계열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블라디보스토크뿐 아니라 모스크바까지도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킬로급의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밀도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아무리 킬로급을 과시해도 실질적으로 한국 잠수함 앞에서는 위협력을 상실합니다. 모스크바가 긴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전략무기지만 유지 운영 비용이 엄청납니다. 반면 KSS-3는 경제성과 실전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가시화하고 있어 조만간 러시아의 격차조차 좁혀질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본의 소류급이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지만 일본은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SS-3에 SLBM을 적용하며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강조해도 현실은 일본 잠수함이 한국의 전략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수량은 많지만 기술적으로 소음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미국조차 중국 잠수함은 바다속 소음 발전소라고 비웃을 정도죠. 그런 중국과 달리 한국은 첨단 기술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습니다. 베이징이 한국의 잠수함 개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SS-3와 킬로급의 대결은 세대 차이 그 자체입니다. 킬로급은 과거의 유산, KSS-3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지키려 킬로급을 배치해도 실전에서 한국 잠수함과 맞붙는 순간 결과는 뻔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고 중국과 일본은 아예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극동에서 고조되자 미국과 NATO는 이 상황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새로운 전략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동북아의 핵심 동맹으로 삼아왔지만 지금은 한국 해군과 군사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면서 워싱턴 내부에서도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는 한국 없이는 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북아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KSS-3와 KDX-3 배치 2의 성능은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 해군은 이미 NATO의 평균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NATO 회원국 중 많은 나라가
아직 구형 잠수함과 구축함을 운용하는 걸 감안하면 한국의 독자적 전력은 유럽 동맹국들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 변수로 본다는 게 단순히 칭찬일까요? 아니면 경계심도 포함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워싱턴의 전략을 보완해주는 핵심 파트너라고 보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서 독자적으로 LNG 해상 물류망을 장악한다면 이는 미국의 제재 정책과도 연결되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립적 발언권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NATO 역시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의 동맹국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이미 익숙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NATO 내부에서도 한국의 무기 신뢰도가 급상승했죠. NATO 내부 문건 중 일부는 한국의 군사기술은 NATO의 안보 역량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 문제에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NATO와 직접 연결된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여기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북아 문제를 논의할 때 일본을 먼저 불렀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도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강조해도 실제로 워싱턴이 신뢰하는 건 한국의 실질적 전력입니다. 도쿄는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독자적 군사개혁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워싱턴과 NATO의 시선에서 일본은 단순한 후방 지원자에 불과합니다. 중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과 NATO가 한국을 중시하는 순간 동북아 질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재편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NATO와 협력하면 중국의 동북아 해양 전략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이미 유럽이 한국 무기와 협력하는 상황에서 NATO까지 한국을 전략 변수로 본다면 중국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워싱턴과 NATO가 바라보는 건 단순히 한국이 강해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제 국제 질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수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더 깊게 묶으려 하고 NATO는 한국을 파트너에서 사실상의 멤버로 바라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이 흐름을 두려워하며 도쿄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군사적 언어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며 직접 경고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킬로급 잠수함과 전투기를 대거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실제 전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러시아가 한국을 흔들기 위해 택한 게 바로 심리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을 제압하기 어려우니 언어적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서울을 흔들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은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냉전 시절부터 모스크바는 상대가 두려워하도록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왔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런 위협에 주눅들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정면으로 받아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동맹, 경제적 카드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가 잠수함을 배치하자마자 KSS-3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심리전적 대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이 한국 국민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도 이미 단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한국 국민들은 우린 이미 북한도 버텨낸 나라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을 두려워하니 저런 말을 한다는 해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즉, 심리전이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직후 대한민국은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러시아의 심리전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대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러시아 위협을 역이용해 미국과 NATO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한 겁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은 단순히 위협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전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한국 정부기관과 조선사, 방산기업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급증했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 해커 조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러시아의 심리전은 실패로 끝난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강경 발언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러시아와 맞서면서 동시에 베이징의 전략적 부담도 키워주기 때문이죠. 일본은 더 난처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러시아의 심리전이 한국을 흔들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진 모습을 보자 국회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심리전은 한국을 흔들기는커녕 주변국을 더 위축시킨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심리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기술력, 동맹, 경제력으로 대응하면서 심리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푸틴의 위협은 한국 국민을 겁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적 긴장과 심리전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만약 실제로 한국 해군의 호위함과 러시아 잠수함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경고하는 레드라인을 한국이 넘었다는 주장을 현실화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야말로 한국의 해양 전략과 러시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국제 해역에서 정찰 및 훈련을 실시하고 러시아 잠수함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DX-3 배치 2 구축함이 동해와 오호츠크 해역을 감시하는 중에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이 접근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겠죠. 이때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잠 헬기와 예인 소나를 가동하며 탐지와 대응에 나설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과장해 한국이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선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충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고 극동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최신 함정과 잠수함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작전 반경을 확장했기 때문에 실전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 위협할 수는 있어도 실제 전투에선 손해만 볼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혹시 러시아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기에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경고 사격이나 의도적 접근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러시아 함정의 성능입니다. 한국의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은 이미 러시아의 노후 장비보다 월등합니다. 만약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의 체면이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짚어봅시다. 일본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제 생각엔 후자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갈등 중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와 맞서며 군사적 자신감을 얻는 걸 경계합니다. 도쿄는 자신들의 해상자위대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활동할 엄두도 못 내는데 한국 해군이 러시아와 직접 부딪히는 장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중국도 곤란할 겁니다.
베이징은 표면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맞서며 극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자신들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러시아와 충돌하더라도 직접 개입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입하는 순간 동북아 전체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이는 오히려 미국과 NATO가 한국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워싱턴과 NATO의 시각입니다. 만약 한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해상에서 충돌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 편에 설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상황을 단순히 동맹 차원이 아니라 러시아를 극동에서 묶어두는 절호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ATO도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NATO 입장에서 한국이 극동에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죠. 결국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가 아무리 위협해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실제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군사적 우위와 국제 여론 모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군사적 열세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극동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안 북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정치적 유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러시아가 이를 레드라인이라 규정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대등한 강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평양의 전략 계산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적인 도전자,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며 무기 거래나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주목한다는 건 곧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평양은 이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북한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북한이 과연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볼까? 제 생각에는 북한은 단기적으로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같은 행동으로 우리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과시하려 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KSS-3 잠수함과 현무 계열 미사일, 그리고 KDX-3 배치 2 구축함으로 북한의 도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무력 시위를 해도 국제사회의 주목은 러시아 한국 갈등에 쏠려 있고 북한의 행동은 그저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복잡해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한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전폭적으로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의 자원은 분산되어 있고 여기에 한국까지 맞서야 하니 북한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하느라 북한을 방치한다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우위는 더 공고해진다는 현실이죠. 중국의 역할도 여기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한은 늘 중국을 후원자로 의지했지만 지금 중국도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극동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모습은 곧 중국의 동북 전략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즉, 베이징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기댈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조차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지 못하는 걸 보며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대치할 용기도 한국처럼 전략적 자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일본은 크게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러시아와 맞서고 미국과 NATO의 신뢰를 얻으며 동시에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양은 한국이 급부상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걸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 한국 갈등은 북한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도발을 통해 주목을 끌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순간 북한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은 북한을 압박할 추가적인 무기를 얻었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극동의 핵심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을 레드라인 침범 세력이라 규정한 순간 국제사회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맞먹는 해양 강국이라는 것. 둘째, 모스크바의 경고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고민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대양 해군 전략이 드디어 현실로 검증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한국 해군의 도약은 단순히 함정 숫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가 핵심입니다. KDX-3 배치2는 사실상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구축함이고 KSS-3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가 킬로급 잠수함을 내세우며 체면을 지키려 해도 실전 성능에서 이미 격차는 명확합니다. 국제군사 분석가들조차 서울은 이제 도쿄나 베이징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와 직접 맞설 수 있는 해양 강국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하필 한국이 극동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을까?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조선 산업과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을 빠른 속도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전략적 의지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들은 방어 중심에 머물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전략적 억지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해 러시아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해양 강국으로 성장한 겁니다. 중국의 반응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는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 확장이라 비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해양 확장이 중국 해군을 압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이 오호츠크와 동해에서 활동하면 중국 항모전단은 북상조차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아무리 항모를 자랑해도 정밀 미사일과 첨단 잠수함을 보유한 한국 해군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더 난처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도 해상 강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항모 개조와 미국 무기 도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로 전략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하면서 일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이미 도쿄가 전략 무대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은 약화되고 한국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NATO의 시각은 더욱 분명합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태평양 전략이 유지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NATO 내부 문건에서도 한국 해군을 전략 파트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해양 안보의 주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수 산업과 해군력에서 동시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경고는 역설적으로 한국을 해양 강국으로 인정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불안해하고 일본은 무력감을 느끼며 미국과 NATO는 한국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을 단숨에 극동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둘러싼 긴장은 한국의 부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러시아의 경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략적 의미, 킬로급 잠수함과 KSS-3의 비교, 그리고 한국 해군의 부상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극동에서의 힘의 균형은 이미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도쿄도 아닌 서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레드라인을 외치고
중국이 불안해하며 일본이 발버둥쳐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LNG와 항만을 쥐고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을 운용하며 국제 동맹의 신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입니다. NATO와 미국조차 한국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데 과연 누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군사적 위상일까요? 아니면 정치, 경제적 패권의 기회일까요? 제 생각엔 둘 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맞서도 밀리지 않는 해양 강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LNG, 조선, 반도체까지 연결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NATO, 워싱턴과 협력하면서도 독자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동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의 조건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주는 상징은 큽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중국이 당황하며 일본이 소외되는 동안 한국은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극동의 게임 체인저는 서울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앞으로 도전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중국이 견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심리전과 군사전 모두에서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자신감, 기술적 자립, 동맹과의 협력, 그리고 독자 전략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도전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극동의 질서는 이제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불안에 떨며 일본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도약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해양 강국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현실이 된 겁니다.